자, 전산회계 1급 93회 이론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중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한 항목은 1번 갑니다.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지문이 틀렸어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린트를 잠깐 보면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는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 기업회 기준은. 그래서 현금화하기 쉬운 것부터 나열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동성이 큰 거. 아마 프로그램에서 시산표나 재무상태표를 열어보시면은 제일 위로 올라가 있으신 게 현금부터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현금은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게 자기 자신 현금일 거 아니에요. 바꿀 필요도 없죠. 그게 이제 제일 위로 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뭐 예금 종류라든가 금융자산 종류, 매출채권 종류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화하기 쉬운 것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자산부채 자본은 총액으로 표기하지 않고 지문 틀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는 총액주의예요. 그리고 다른 재무제표들도 총액주의인데 재무제표 종류가 5개가 있죠. 그 중에서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예요. 되셨죠? 그래서 총액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순액으로 표시하시면 안 되고 다방 2번 틀렸고 3번 자산부채는 결산일 기준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기준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되시면은 이제 결산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요.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해서 분기재무제표도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자본 항목 중 잉여금은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 맞는데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건 자본잉여금이죠. 주주한테 이제 회사가 투자를 받게 되면은 회사의 자본금이 늘어나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돈이 남는 상태가 되시면은 그때 주식 발행 조각금 혹은 감자하면서면 감자 차익,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서 자기 주식 처분이 이런 것들이 자본여금이시죠. 그리고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건 자본여금. 영업활동의 결과인 자본여금 틀렸죠. 영업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회사가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나중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이런 상태가 되실 거예요. 그럼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되면 개인 회사인 전산회계 이익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전부 다 대표자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전산회계 1급서부터는 법인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은 회사 대표자 맘대로 그걸 어떻게 씁시다라고 결정을 못 내려요. 그게 결과적으로 주주들의 돈이고 이제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을 통해서 그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쓰겠습니다 할 때까지 남겨놓는 상태가 이익잉여금이에요.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이시고요. 앞뒤가 바뀌었어요. 다음 3번이요. 3번.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다음 또 갑니다. 아래 문제 2번. 다음에 열거된 항목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적혀 있네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크게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이 있으시죠? 그래서 혹시 지문을 이제 못 외우셨으면은 자, 현금부터 가볼게요. 현금은 크게 통화와 통화대용증권으로 나눠지고 통화는 이제 지폐와 주화예요. 진짜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거 아니면 500원짜리, 50원짜리 이런 게 전부 통화고요. 통화대용증권은 본처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종이가 통화대용증권이에요. 그래서 꽁지가 수표로 끝나거나 꽁지가 증서로 끝나거나 만기대 넣음, 일람출금어음, 배당금영수증, 국고지급통지서, 공사채 만기이자표 이런 것들이 통화대용증권에 해당을 하실 수 있고요. 꽁지가 수표로 끝나는 게 지금 자기압수표, 선일자 수표, 우편한 증서 세 가지가 있으시죠? 이 중에서 선일자 수표 부분 같은 경우는 선일자 수표 당좌예금을 개설하기로 예정이 돼 있어서 발행하는 수표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차후에 당좌예금 통장이 개설되면 그때 돈을 갚을게 라고 이제 약속해서 발행하는 수표이기 때문에 쉽게 각서거든요. 그래서 어음으로 분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고요. 답지에는 매출채권이라고 이제 매출채권 등이라고 적어버렸는데 선일자 수표는 재고자산과 관련돼서 이제 선일자 수표를 발행하시게 되면은 매출채권, 받으러움이나 아니면 매입채무, 지급어음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 외 자산과 관련돼 있으시면은 기타 채권이기 때문에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비품을 구입하면서 선일자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방으로 가시는 게 미지급금이 되시고요. 그러고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선일자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럼 지급어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선지자수표 아니고요. 보통예금은 맞죠?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이니까. 그래서 자기합수표, 우편환증서, 보통예금. 그리고 뒤에 보면은 우표 나와 있죠. 요즘은 이제 전화가 핸드폰이 워낙 발달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으면은 멀리 떨어지는 사람 대화하고 싶으면 전화하면 되죠. 근데 옛날에는 전화가 발달하기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으면은 편지를 써서 우표를 붙였어요. 그죠? 그래서 현재 전화와 같은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정 과목은 통신비예요. 통신비. 되셨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3개입니다. 다음 마저 갈게요. 자, 다음 아래 3번을 가게 되면은 3번. 다음 회사는 현금주의에 의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30만 원이래요. 이 현금주의는 사실 회계 1급 문제로는 조금 오바스럽긴 한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현금 흐름표익이거든요. 현금주의면 결과적으로 수익이 100원이 있고 비용이 50원이 있어서 당기순이익이 50원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거를 이제 분계 내역을 한번 살펴보니까 어떤 상태냐면은 현금으로 100원을 받고 상품 매출에서 100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감가상각비로 50원이 잡혀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50원이 잡혀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실제로 현금을 받은 부분은 얼마죠? 100이죠. 요게 요건 거예요. 30만원. 되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분계로 보면 바로바로 보이는데 실제 회사에서는 연마다 재무제표 작성하기도 하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분기별로 작성을 한다 그랬잖아요. 뭐 연이나 분기. 근데 단기 재무제표도 있어요. 근데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그 기간 동안의 분계를 전체적으로 놓고 현금이 들어온 게 얼마인지 파악하려 그러면은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계산을 할 때 직접 장부에서 현금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당기순이익에서 특정 이제 금액들을 더하고 빼서 나오는 금액을 현금 흐름표상의 이제 금액으로 봐요. 그러면 지금 같은 문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당기순이익이 50원이 있었죠. 그래서 50원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비용이 발생을 50원이 했는데 현금이 나가진 않았죠. 이런 부분은 더해줘요. 그래서 비용이 다시 현금이 유출되지 않은 비용 부분 같은 경우는 더해서 현금 흐름표상의 금액을 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금 들어온 금액과 현금 흐름표 계산해서 나온 100원이 같죠. 이런 식의 계산을 하시는 게 지금 현금주의에 따른 당기순이익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실제 아까 제가 손익계산선 발생주의라 그랬잖아요.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매출 채권이 감소한 부분이 있었대요. 그럼 저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매출 채권이 감소면은 차변의 현금 7만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7만원 이런 식의 분계가 있었을 거고 미지급 비용의 감소가 5만원이 있으면은 부채의 감소일 거니까 미지급 비용은 부채죠. 5만원, 현금 5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는 금액에서 현금이 차변에 있으면 자산의 증가니까 더해줄 거고요. 다음에 현금이 대변에 있으면 자산의 감소니까 빼줄 거예요. 그래서 더하고 뺐더니 나온 금액이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냐면은 30만원이 나왔습니다. 인 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물음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산을 위로 다시 거꾸로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은 뺐던 부분은 반대로 올라가니까 더해줘야 되는 거고 다음에 더했던 부분은 반대로 가야 되니까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만원에서 5만원을 더하고 7만원을 빼시면 답안에 가시는 금액이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보면 계산기가 안 켜져 있네요. 계산기 켜볼게요. 30만원에서 5만원을 더하고 다음에 7만원을 빼시면은요 답안에 가시는 거 28만원이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마저 가볼게요. 자, 아래에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부채는 과거의 사건이나 미래의 결과로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기업의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의 자원이 되셨어요? 돈을 빌려서 돈을 갚아야 되는 상태가 있으면 언젠간 그 돈이 나가시겠죠? 그래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오케이 맞고요. 그래서 의무 다른 말로 채무라고도 부르죠. 부채를.
다음 2번. 부채는 항상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 상환 여부에 따라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뉜다. 유동과 비유동은 결산일 시점으로 1년 이내면 유동, 결산일 시점으로 1년이 넘어가시면 비유동으로 가요. 되셨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틀리셨고요. 3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라고 적혀있죠. 그래 충당부채에 대한 정의가 이제 아래 나오는데,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대한 현재 의무로서 과거의 직원을 뽑음으로써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죠. 그래서 지출 시기, 직원이 언제 그만둘지 모르지만 금액도 이제 직원이 그만두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자 직원이 그만두면 무조건 줘야 되긴 하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의 맞고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오케이 맞고요. 충당부채 의무 다음 또 갑니다. 3번. 보고기간 말 현재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하게 되면은요, 그때 이제 설정되시는 부분이 충당부채가 됩니다.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이시고요. 뭐 여담 얘기를 조금 하면은, 첫째, 유출 가능성이 낮거나 되셨죠? 아니면은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 그러면은 우발부채예요. 그럼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기록이 안 되고, 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에 기록을 하고 우리 분개를 하죠. 우발부채는 회계 처리를 못하고 주석으로 공시만 해요. 되셨죠? 재무제표에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재무상태표나 이런 데 표시하시면 안 돼요. 주석에만 공시를 합니다. 다음, 그러고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결산이 되시면은 퇴직급여 추계액 얘기 문제 나오시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회계액 문제 푸시다 보면은. 그래서 퇴직급여 추계액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회사의 모든 직원이 퇴직했을 때 지급할 거라 예상되는 금액이시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우리 만약에 퇴직급여 추계액이 100원이 있습니다. 그러고 회사 장부에 충당부채가 50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50원을 100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50원만큼 더 설정을 해서 100을 맞춰주시죠. 결산분계 푸실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추계의 금액만큼, 즉 회사가 직원들이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될 금액만큼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안이 3번이 맞는 얘기예요. 다음 마저 계속 가볼게요. 자, 5번 갑니다. 5번. 자,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죠. 질적 특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신뢰성, 다음에 목적적 합성. 그래서 신뢰성은 들어가시는 게 이렇게 세 개 있거든요. 표현의 충실성, 다음에 검증 가능성, 다음에 중립성, 세 가지가 있고요. 목적적 합성 같은 경우는 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들어가시는 게 이제 예측 가치, 다음에 피드백 가치, 다음에 적시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 재무상태표를 이제 작성하실 때,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실 때는 충실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적으셔야 될 건 이제 웬만하면 적으셔야 돼요. 이런 얘기인데, 이게 여기서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알아볼 수 있도록 적는다, 이건 아니에요. 되셨죠? 다음 또 갑니다. 검증 가능성, 뭐 의미 그 자체 그 뜻 그대로고, 중립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돼요. 다음 예측 가치, 미래를 이제 예측할 수 있도록 장부를 이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 더, 예측 가치라는 거는 이런 건 아니에요. 미래의 상황을 반드시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되시죠? 예측이라는 건 빗나갈 수도 있죠. 피드백 가치, 그 가치를 다시 확인 가치, 재가공을 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적시성, 적시적소에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적시적소에 재무제표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신뢰성과 목적적 합성이 있는데 두 개는 서로 상충관계예요. 이 상충관계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가 만족하게 되면은, 하나가 이제 신뢰성이 올라가게 되면은 목적적 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되셨죠? 둘 다 증가하지 못해요. 이런 문제로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은 상충관계구나 정도.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신뢰성이 아닌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맞죠? 답안의 4번. 괜찮으시죠? 다음 6번 갈게요. 자, 아래의 건물과 관련돼서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자본적 지출은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크게 가격의 변화,
다음에 내용연수의 연장, 용도 변경, 증축, 계량, 개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적 지출이시고 분계 처리를 할 땐 자산으로 분계를 하시죠.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샘플을 몇 개 적어드리면은 엘리베이터의 설치, 다음에 냉, 난방 장치의 설치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적 지출로 가실 수 있어요. 괜찮으시죠? 다음 그러고 수익적 지출은 원상회복, 현상유지, 능률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적 지출이신데 능률이 증가하시면 자본적 지출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고 여기에 이제 샘플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도색이라든가 도색 다음에 유리창 교체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적 지출에 해당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도색 보이시죠? 가방의 4번 되셨죠? 그래서 증축, 엘리베이터 설치, 다음에 철골 보강 공사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건물의 철골을 이제 보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건물을 사용하실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실 수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의 연장이 되실 수 있어요.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입니다. 그리고 수익적 지출에 해당을 하시면은 자동차라면은 차량 유지비, 아니라면 수선비죠.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자, 마저 가볼게요. 자, 7번. 다음 중 시산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아래 내려가 볼까요? 자 시산표는 결산의 예비 절차예요. 그래서 시산표 공식은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1번 맞죠? 그러고 시산표는 조금 이제 제가 필기를 좀 해보면 시산표 같은 경우는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합쳐놓은 거거든요. 쉽게.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있으면 재무상태표는 차변에 들어가시는 게 자산이 들어가고 다음에 대변에 들어가시는 게 부채와 자본이 가시죠. 손익계산서는 차변에 비용이 오고 이 용이 오고 대변에 가시는 게 수익이 오시죠. 그래서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를 맞추도록 작성해주는 장부가 시산표예요. 그래서 자산과 비용을 더하고 부채, 자본, 수익을 더해서 그거를 같게 맞춰주는 게 시산표인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자산 기말, 다음에 부채도 기말이에요. 가려서 안 보이는데 기말이에요. 그러고 자본은 기초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초 자본에 단기 순이익을 더하시면 나오시는 게 기말 자본이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단기 순이익은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시죠. 그래서 이미 수익하고 비용이 고려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제 고려하시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다가 기말자본을 갖다 넣어버리시면은 당기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 자본이 들어가니까 수익하고 비용의 당기순이익 한 번, 기말자본의 당기순이익 한 번 해서 두 번이 들어가요. 당기순이익이. 그런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자본은 기초자본에 씁니다. 답안이 1번 맞고요. 다음 그러고 잔액이 차변에 남는 계정은 자산과 비용이다. 잔액 같은 경우도 이 T계정 생각하셔서 있는 자리 남는 거예요. 자산 차변, 비용 차변. 맞죠? 부채자본 수익은 대변에 남을 거고요. 맞고요. 다음 3번. 분계는 거래의 이중성에 입각해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결합한다. 이게 거래의 이중성하고 대차평균의 원리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산표는 대차평균의 원리로 돌거든요. 그래서 대차평균의 원리는 합계라는 말이 있으면은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풀이 찍을 때는. 그래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같은 거를 맞춰주는 게 대차평균의 원리고 시산표가 돌아가는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합계라는 말이 없죠. 오케이 맞고요. 거래 이중성. 그러고 시산표는 이렇게 금액의 합계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계정 과목의 오류나 아니면 차변과 대변을 같이 누락해서 둘 다 빼먹어 버리면요 금액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땐 못 찾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이 오기 틀려요. 이건 못 찾아요. 답안에 가는 거 4번이시고요. 다음 8번 가볼게요. 8번. 자, 자본잉여금 얘기네요. 자, 자본여금은 여기 있죠. 자, 자본여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세 가지가 있고요. 뭐 주는 문제예요, 이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되셨죠? 그래서 65만 원에 25만 원 더하시면은 90만 원이시겠네요. 다음 아래 갈게요. 자, 다음 9번서부터는 원가액이죠. 자, 원가액으로 깜지를 바꿔보면은
메모런가 얘기죠 지금. 자, 그래서 메모런가인데 일단 문제가 메모런가 기형가인데 일단 문제가 메모런가니까 메모런가 설명만 할게요. 자, 메모런가는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옛 여친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런 이제 가정을 해볼까요? 제가 현재 여자친구가 속초를 놀러 가재요. 저한테 만약에. 그래서 속초를 놀러 가자고 막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속초에 가서 여자친구랑 헤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여자친구랑. 그래서 현재 여자친구한테 야, 근데 내가 속초에 놀러 가면은 옛날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그 생각이 난다. 싫다.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따기를 맞겠죠. 아셨죠? 그래서 옛날 여자친구하고 이제 있었던 러브 스토리나 아니면 옛날 여자친구가 있었던 기억은 현재 의사결정을 할 땐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메모런가라는 거는 옛날에 발생했던 원가로서 현재 의사결정을 할 땐 고려할 필요가 없는 옛날 여자친구가 옛 여친이 메모런가거든요. 자, 다음 또 갈게요. 제 여자친구 이거 안 보겠죠? 자, 마저 갑니다. 그래서 두 번 해보시면은 보통 이제 메모런가 같은 경우는 언제 발생을 하냐면은 언제 이제 문제에 나오냐면은 보통 첫 번째 줄에 나와요. 왜냐면은 문제 흐름 자체가 처음에 기계장치를 뭐 어떻게 샀고 이 기계장치를 사용하다 어떻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보통 메모런가가 나옵니다. 답안에 가는 거 4번. 되셨죠? 옛날에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샀는데 현재 이제 뭐 어떻게 대안 1번이 있고 어떻게 대안이 2번이 있습니다. 이런 거. 그럼 이제 답안에 가는 건 옛날 거. 가방에 100만 원. 다음 10번. 자, 보조 부분 부문별 원가 계산이네요. 자, 그래 10번 같은 경우는 직접 배법 얘기 나오는데 제가 필기를 조금 해볼게요. 말 문제가 나오시면 이 문제는 맞으셔야 돼요. 직접 배법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무시로 적혀 있는데 보조 부분끼리 서로 무시해서 계산을 해요. 이게 포인트. 두 번째, 가장 간단하고요. 세 번째, 그래서 가장 부정확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되셨죠? 두 번째, 단계배법은 우선 순서를 정해요. 그래, 순서대로. 가 포인트고요. 사실 제가 되게 힘든데 제가 이 강의 지금 세 번째 찍고 있어요. 오프라인 수업하다 보면은 잠깐 틀려도 아 이거 죄송해요 이거 틀렸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수업하다가 자꾸 하나씩 틀려가지고 편집하기는 귀찮고 해가지고 계속 찍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순서대로. 그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정확도는 중간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있고 다음 그러고 상호배법 같은 경우는 가장 정확해요. 그러고 가장 오래 걸려요 계산이. 그러고 가장 정확하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보조 부분을 전부 고려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마무리로 상호배법 같은 경우는 방정식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XY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맞나?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세워주셔야 되고 XY 있는 게 2차 방정식 맞겠죠? 전 수학은 좀 잼팽이라.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뭐 여담 얘기 드리면은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상호배법 문제가 있으면 계산은 해줘요 일단. 근데 학생들한테 계산을 해주고 뭐라 그러냐면은 문제가 나오시면은 버리세요라 그래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상호배법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잘 나오지도 않고 나온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추려고 이 문제를 풀 바에는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문제 푸는 게 훨씬 낫거든요. 계산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인트고 그러고 이제 여기에서 단일 배분율법, 이중 배분율법을 얹으셔야 되는데 직접 배분법이 계산하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고요. 다음에 단계 배분법도 두 가지, 상호 배분법도 두 가지예요. 그래서 각자 계산하실 수 있는 게 직접 배분법 기준, 단일 배분법 있고 다음에 이중 배분율법 있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실 수 있는 방법은 총 6가지가 되시는 거예요. 원가 계산이. 직접의 단일 이중, 단계의 단일 이중, 상호의 단일 이중.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일 기준, 단일 배분율법은 변동비하고 고정비를 나누지 않고 그냥 이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배부하시는 게 단일 배분율법이고 보통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문제 푸실 때 나오시는 거는 단일 배분율법이요. 계산 문제는. 이중 배분율법 같은 경우는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나눠요. 그래서 고정비는 최대 사용량, 변동비는 실제 사용량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계산하시는 게 이중배분율법이거든요. 이중배분율법은 보통 재경관리사 문제 풀다 보면 가끔 나와요. 여기까지 정리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직접배분법은 보조 부분을 배분하지 않고 보조 부분 무시란 얘기죠. 오케이, 맞고요. 단계배분법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맞죠. 3번 상호배분법은 보조 분반 상호 관련성 모두 고려해서 맞죠. 가장 정확하죠. 단일배분율법은 변동원가 고정원가를 나누실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답안에 가는 거 4번. 괜찮죠? 자, 아래 내려와서 11번. 자, 완성품 환산형 얘기네요. 완성품 환산형을 보시면은 요게 완성품 환산형 공식이거든요. 평균법 같은 경우는 완성수량, 완수, 플러스 기말수량, 말수를 더하시면은 완성품 환산형이 되고,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는 완성수량, 플러스 기말수량, 말수, 마이너스 기초수량, 초수를 빼시면은 이제 선입선출법이 돼요. 그럼 이제 두 개 공식의 차이는 초수 차이죠, 지금. 그래서 이게 월말 제공품 원가 공식이라서 제공품 계산하시는 거예요. 기초 제공품의 수량 차이가 없다면은 이제 두 개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과 다음에 평균법에 의한 환상량이 동일해지려면은 기초 제공품이 전혀 없는 경우 답안이 1번이세요. 다음 마저 계속할게요. 12번.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조업도 변동과 관계없이 다음에 발생원가 총액 일정하다. 계속 틀리면서 이제 샘플 만들어놨던 거를 이제 쓸게요. 자 변동비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재료비, 노무비, 전력비. 물론 전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준변동비인데 크게 보면 변동비니까 이런 것들 있고, 고정비 같은 경우는 임차료, 감가상각비, 보험료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 딱 보자마자 발생원가 총액이 일정하죠. 고정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료 다방에 바로 3번인데, 일단 문제 말 설명을 해드리면은 알바 혹은 이제 노동자가 있는데 시급이 100원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1시간을 일하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 지급해야 되는 건 시간당 시급이 100원이니까 총 지급해야 되는 노무비는 100원일 거예요. 또 한 번 더. 이 사람이 2시간을 일하면은 시간당 시급이 100원이니까 총 지급해야 되는 노무비 200원일 거고요. 3시간을 일하면은 이 사람 시급이 100원이니까 총 지급해야 되는 시급은 300원일 거예요. 그러면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총원가도 증가하고 있죠. 다만 단가는 불변이에요. 반대로 총원가가 다시 조업도가 감소해서 3, 2, 1순으로 가면은 총원가도 300, 200, 100으로 감소하겠죠. 다만 단위당 원가는 불변입니다. 요거 말문제 나와요. 다음 고정비 같은 경우 이제 말 설명해 볼게요. 고정비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하나의 강의실이 있는데 이 강의실을 빌리는데 100원이라고 볼게요. 임차료가.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수업해서 이 강의실에 임차료를 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한 명 수업할 때는 얼마 부담해야 되고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조업도가 있고 다음에 단위당 원가가 있고 다음에 총원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명 수업을 한다면 제가 한 명한테 얼마의 수강료를 받아야 이 임차료를 낼 수 있을까요? 100원을 받아야 이 임차료를 낼 수 있겠죠? 그래 단위당 원가가 100원, 다음에 총 원가 내야 되는 임차료 100원. 만약에 2명을 수업한다 그러면은 명당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50원씩 받으면은 총 임차료 100원을 낼 수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4명을 수업한다면은 명당 25원씩 받으면은 총 임차료 100원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시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고정비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고정비는 조업도가 증가해도 총 원가는 변하지 않고요. 단위당 발생원가 총액은 일정하고요. 다음에 단위당 원가는 감소해요. 총액이 일정하신 거예요. 단위당 원가는 감소해요. 반대로 조업도가 감소하시면요 단위당 원가가 증가해요. 그리고 총원가는 불변이시고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방에 가시는 거, 포장 비용은 이제 포장하시려면 재료가 들어가실 수 있죠. 그래서 다방에 가시는 거 재료비고요. 다음에 전력 비용 아까 제가 변동비라고 얘기 드렸고요. 재료비, 노무비, 변동, 다시 재료비, 노무비, 전력비, 변동비라 그랬죠. 원재료비, 변동비죠. 다방에 가는 거 3번. 다음 부가세 이제 아래로 좀 내릴게요. 자 부가세는
키우고 좀 말 설명을 해볼게요. 아래 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인 조기환급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기본적인 환급은요. 일반적인 환급은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요. 되셨죠? 요건 이제 국기법상 환급기간이라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조기환급이 있는데 조기환급은 조기환급 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요. 되셨죠? 그리고 조기환급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를 할 때 매월 또는 매 2개월마다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말 설명을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날짜가 있고 여기 시점이 6월 여기 시점이 3월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파란색으로 기본적인 일반 환급 얘기를 할게요. 일반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법인 사업자 이제 시험을 문제 푸는 거니까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3월이 지나고 25일 이내 즉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 신고납부를 하시죠. 그러고 개인 사업자는 예정 고지를 하는데 일단 예정신고에는 환급이 안 돼요. 그래서 전산세무이익 공부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무이익 부가세 신고서 맨 하단에 보면은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정신고에는 기본적으로 환급이 안 돼요. 근데 조기환급자는 예외적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월 달이 되셔가지고 6월 30일이 지나고 25일 이내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를 하시게 되면은 요때부터 30일 이내 환급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환급. 근데 빨간색으로 이제 조기환급 얘기를 해보면은 3개월 기간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매달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2개월마다 묶어서 하실 수도 있거든요. 3월은 어차피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1월서부터 2월을 묶어서 2개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1월서부터 2월을 묶어서 2월달 다음 달 25일 안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2월 28일 끝나고 나서 25일이면은 3월 25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날짜부터 15일 이내 환급을 해요. 그럼 요 날짜 비교를 하면은 요때하고 요때 날짜는 거의 한 3, 4개월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러고 마찬가지로 제가 빨간색 선 근 날짜들은 다 환급 신고를 하실 수 있어요. 조기환급 신고를. 되셨죠? 3월달은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 거고. 되셨죠? 그래서 요런 이제 얘기가 조기환급이시고요. 13번에 보시면 조기환급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로부터 15일 이내 환급해야 된다. 맞죠? 조기환급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해야 된다 그랬죠? 1번 맞고요. 2번 조기환급 기간은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은 확정신고를 말해요. 그래서 예정신고 기간 또는 확정신고 기간 중에 매월 또는 매 2월을 말한다. 매월 또는 매 2월을 말한다. 오케이 맞고요. 3번 조기환급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 아니죠. 조기환급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과세표준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된다. B. 다음 아래 마지막 4번 이제 조기환급 대상 얘기가 나오는데 조기환급 대상은 크게 원래 3개가 있는데 2개만 기억하셔도 돼요. 영세율 사업자와 다음에 사업설비를 신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물건을 수출하시면은요 수출에 이제 장려하시라고 달러 버시는데 이제 일환으로서 수출 장려를 하시라고 조기환급을 해주고요. 사업설비 신설을 하시게 되면은 회사에서 뭐 건축회사에서 뭐 크레인을 구입했거나 이렇게 되면은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입하셨을 때 그나마 좀 회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금에 대해서 조기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맞고요. 다음 아래 갑니다. 가방에 3번. 다음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재화의 공급 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은 수출을 하시면요 선적일이에요. 그래서 아래 내려오시면 이제 공급 시기라는 거는 우리 시험 기준으로는 전표 입력 시기고 다음에 원래는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인데 10월 11일에 제품을 수출해서 선적했습니다. 그래서 11일 날 전표 입력을 했죠. 실기하실 때.
그래서 위로 다시 올라와서 1번 수출은 선적일, 기적일은 비행기 실은 날. 맞죠? 다음 2번 무인 판매기, 이거 자판기예요. 자판기를 이용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투입하는 때 B, 현금을 인취하는 때. 되셨죠? 그래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말이 좀 어려우니까 자판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되셨죠? 그러고 요거랑 헷갈려가지고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다음 중 사업장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문제 뭐가 나오냐면은 무인 판매기 사업은 현금을 인취하는 곳이다. 그럼 틀려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공급식이죠. 이건 사업장 물었죠. 그래서 현금을 인취하는 곳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은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예요. 되셨죠? 그래서 저런 말 나오시면 틀려요. 뭐 저는 수원을 사니까 수원에서 수원역에 가시면 자판기 되게 많죠. 수원역 안에 자판기는 그러면은 그 자판기 관리하는 사람은 수원역이 자판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니까 수원역이 사업장이다. 그럼 틀린 얘기예요. 그 자판기를 총괄해서 관리하시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이 사업장입니다.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이시고요. 다음 아래 보시면 장기할부 판매액이 나오시죠. 장기할부와 중간지급 조건부와 다음에 완성도 기준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도 뭐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저 이런 것도 있죠.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이제 공급 시기가 되시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맞고요. 4번 폐업을 하시면 폐업일이죠. 뭐 여담 얘기. 폐업을 하시게 되면은 세금에 대한 신고 납부를 폐업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 나오실 때 뭐라고 나올 거냐면은 폐업한 달로부터 다시 폐업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해하실 때는 폐업한 다음 달 25일 되셨죠? 말은 폐업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로 나오실 거예요. 나오신다면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15번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영세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출하는 재화나 아니면은 외국에서 용역을 공급하시는 사람한테도 영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용역의 공급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 있냐면 건설업자 있으시죠? 외국에서 건물 지어주시면 영세율 적용이 돼요. 다음 2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항상 세금 계산서 발급은 면제 아니죠. 이게 우리 이제 전표 입력으로 보면은 수출이 있고 영세 매출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출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가 없어요. 그러고 영세 매출의 의미는 수출은 외국으로 파는 거죠. 영세 매출의 의미는 내국에 수출할 재화에 들어갈 원재료 등을 공급받았을 때거든요. 되셨죠? 그래서 이때 이제 나오시는 게 내국 신용장 이런 게 나오시죠? 그러면 내국 신용장에서 이제 나오시는 내국자를 뒤집어 보시면 국내예요. 이거 우리나라 거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계산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금 증명을 하시려고 하시는 증빙서류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있어요. 되셨죠? 수출은 외국으로 물건을 파는 거니까 세금 계산서가 우리나라 거래가 아니라 세금 계산서가 없고요. 여담 얘기 하나 더 하면은 급수가 올라가서 전산세무 2급을 가시면은 수출이 나오시면 그래 세금 계산서 가산세가 없어요. 다음 그리고 영세 매출 같은 경우 세금 계산서 가산세가 있고요. 됐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이시고요. 둘 다 영세율은 맞는데 이렇게 달라요. 3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다. 오케이 맞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재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오케이 맞죠. 그래서 이론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